네, 오늘 강의, 네. 블로그 개설 전에 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 대한 방향 설정, 네, 그리고 블로그 이름 정하기,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으로는 블로그 만들기 및 꾸미기, 그리고 블로그 만들기, 스킨 및 레이아웃, 대문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블로그의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블로그 지수 만들기, 그리고 상위 노출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검색 키워드 활용, 네, 그리고 이웃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블로그를 하기 전에 우선은 그 최근에 유저들의 디지털 패턴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최신의 유저들의 디지털 패턴을 보면 검색은 뭐 네이버에서, 그리고 대화는 카톡, 그리고 시간 소비는 페이스북, 그리고 정보가 필요할 때는 네이버나 구글을 포함한 모바일 검색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블로그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인스타나 페이스북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 SNS 후 블로그에 그 검색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추천 정보를 신뢰하고 이후에 블로그 검색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아직도 57%의 사람들이 타인의 정보를 신뢰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주변의 추천 정보를 신뢰하고 이후에 블로그 검색을 통해서 구매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인스타에서 지금 뭐 공구를 통해서 직접 구매하는 사례도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어쨌든 뭐 그 인스타나 이런 짧은 길이의 컨텐츠를 보고 나서 그 상세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네이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가서 그 상세 정보를 검색하고 그 이후에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요즘의 유저들은 컨텐츠의 내용보다는 타인의 반응에 더욱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구매를 할 때 약 61% 정도의 사람들이 댓글 등 타인의 반응에 의견을 살펴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컨텐츠 자체의 내용보다는 이 컨텐츠가 어디서 출처가 어디 있는지, 댓글은 얼마나 달려 있는지, 그리고 좋아요 수가 달려 있는지, 그리고 이제 후기를 꼼꼼히 읽어보고 후기에서 어떤 내용을 추천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고 제품을 선택하거나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유저들의 디지털 패턴에 대해서 좀 살짝 알아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네이버가 중요한지,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중요한 매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물론 안드로이드 폰이 생기면서 구글을 검색 엔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20% 이상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약 75%의 사람들이 네이버 검색을 활용해서 검색을 찾아보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 도표를 보시면 30대 직장인 나인범 씨의 하루라고 해서 그 예를 들어둔 건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세먼지 뉴스를 검색하고 점심때 동료들과 식사를 하기 위한 맛집을 검색하고, 그리고 어제 열렸던 스포츠에 대한 경기의 중계의 결과를 알아보고, 그리고 내가 어제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카트에서 쇼핑을 하고, 그래서 네이버 서비스로 16가지를 동시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한 달에만 모바일 앱 검색 수가 약 45억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론 뭐 지금 뭐 젊은 세대들한테는 뭐 네이버가 아직도 이제 네이버 자체가 구식 매체가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의 영향력이란 절대적이라고 아직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뭐 구글이 더 검색 영역을 더 점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현재 2018년 11월 현재 아직 그 네이버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에 사람들의 패턴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동선이 되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만큼 뭐 SNS가 늘어나고 SNS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긴 컨텐츠보다는 짧은 컨텐츠에 열광하고 그렇지만 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직도 뭐 SNS는 많이 SNS에서 많이 활동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이 블로그의 정보를 후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아직까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상품 선택의 구매 기준이 1위가 아직도 블로그입니다.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리뷰의 검색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뷰가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방문 및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리뷰가 없는 상품은 방문 및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 블로그 리뷰가 아직도 압도적인 위로 상품 선택 구매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도 블로그 리뷰의 상품 선택 구매 기준이 약 52%가 블로그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블로그 리뷰를 통해서 후기를 찾아보고 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블로그가 왜 중요한지는 이 블로그의 정보 후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네이버의 매체를 무시하고 가기에는 네이버에는 블로그의 정보를 무시하고 가기에는 네이버가 아직도 압도적으로 구매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지 아까 첫 번째에서는 사람들이 블로그의 후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운영해야 되냐면 가장 손쉽게 정보를 여러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뷰티, 패션, 요리, 식품, 관광, 생필품, 유아용품, 교육, 부동산, 금융, 대출 뭐 여러 분야에서 글을 쉽게 글을 쓸 수가 있고 여러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형으로도 올릴 수 있고 텍스트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와 텍스트가 결합해서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요. 가장 이제 흔한 유형이 이미지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가장 주를 이루는데요. 이 블로그의 콘텐츠의 유형이 모든 컨텐츠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리뷰를 작성을 잘 하신다면 그것을 가공해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등에 업로드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는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개인의 브랜딩이나 업체 홍보에 효율적인 채널입니다. 상위 노출이나 파워블로그 등 상업적인 요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비용 대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에서 작성한 글에 상담창 또는 상담 문의창을 두어서 상담 DB를 획득하기도 합니다. 요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상세 안내 및 자료 받아보기란 그런 이제 클릭 창이 있습니다. 요 창을 누르게 되면 이 정책 자금이 궁금한 사람들이 문의하고 싶은 내용을 상담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요 오른쪽에 있는 표와 같이 이 DB의 내용, 그러니까 업체명과 뭐 업체에 대한 그 업종 그리고 어떤 내용을 상담하고 싶은지 내용 그리고 전화번호, 연락처가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 내 글을 읽어보고 내가 이 글 자체에 관심이 있고 이 글 자체에서 어떤 목적성을 이루기 위해서 상담창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오른쪽 같이 이렇게 DB가 남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는 광고 비용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이런 내
글의 영향력으로 이 블로그 DB를 획득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블로그는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블로그를 왜 운영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람들이 블로그 후기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선택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손쉽게 정보를 가공하고 업로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로그의 운영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 이제 블로그 운영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블로그 운영 방향을 설정할 때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할지의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나는 글도 자신 있고 이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파워블로그가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해야 됩니다. 컨텐츠를 자유롭게 이것저것 다 운영할 것인지를 하는 파워블로그를 목적으로 둬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개인 브랜딩을 위해서 특정 분야를 좁혀서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쇼핑이나 공부처럼 제품의 홍보나 판매를 위해서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운영 방향이 설정이 됐으면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치자금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DB를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DB 획득을 위해서는 그 개인 브랜딩을 위한 요소를 좁혀서 정책자금과 자금과 관련된 다른 요소들을 주제로 삼아서 운영하는 게 좋고요. 가장 이상적인 블로그는 1인의 개인 브랜딩과 개인 브랜드를 노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블로그를 찾는 목적에 가장 부합할 것이고요. 그 목적에 맞게 된다면 사람들이 이 블로그에 와서 글을 읽게 되고 구독을 하게 되고 이웃을 맺게 되고 이웃을 맺고 내 글에서 만약에 관심 있는 요소가 나온다면 DB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의 운영 방향을 정했으면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블로그의 이름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앞에서 언급드렸지만 가장 이상적인 블로그는 1인의 개인 브랜딩과 개인의 내용, 브랜드의 내용을 노출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닉네임과 이름 등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눈에 들어오게 직관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직관적으로 이름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 보시면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인 정책자금 마스터, 그리고 이제 트레이너 강의 휘트니스 월드, 그리고 크라운 대장의 레저 이야기, 그 다음에 아르미의 나만의 예뻐지는 비법 스토리처럼 블로그 제목만 보더라도 이 블로그가 어떤 컨셉과 어떤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는 뭐 내 이름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도 좋지만 어떤 사람들이 딱 봐도 그 분야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이름으로 블로그 이름을 정하면 그 이제 사람들의 이웃을 맺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글의 내용에 사람들을 개입시켜서 어떤 이제 뭐 마케팅적인 요소라든지 홍보적인 요소를 그 사람들에게 투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이제 블로그의 운영 방향과 이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블로그 시작할 때는 이제 블로그 만들기를 우선 누르면 됩니다. 그 블로그를 이제 만들기를 누르신 후에 레이아웃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은 네이버의 블로그 레이아웃 총 12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진 폭이 740픽셀인 2단 구성, 그리고 550픽셀인 3단 구성, 900픽셀인 1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2단계 구성에 대해서 포커싱을 두고 알아보겠습니다.
네. 왜 2단 구성 가장 많이 쓰냐면 2단 구성이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려니와 크기 조절이 가장 쉬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을 보기가 편하고 사진 크기의 조절이 쉽습니다. 가로폭 최대가 740픽셀이기 때문에 글 내용에 꽉 채워서 포스팅이 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표를 삽입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가운데 정렬이 되어서 글쓰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물론 뭐 단점은 약간 있습니다. 물론 글이 메뉴가 왼쪽으로 쭉 내려가기 때문에 메뉴들을 사람들이 이제 끝까지 내려서 보거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지만 글쓰기 편하고 보기 편하고 편집이 쉽기 때문에 2단 구성으로 블로그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게 좋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을 구성하면 이제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제 우선 그 가장 위에 상단에 뜨는 게 블로그 대문입니다. 블로그 대문은 내가 지은 블로그의 이름만으로도 알 수 있지만 요 대문만으로도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루트로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컨셉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 대문으로 다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문은 본인이 하는 일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와 카피로 구성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저는 이제 정책자금 마스터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닉네임을 설명하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2018년 정부 R&D 지원사업 브레인이라는 닉네임과 그 설명하는 문구와 정책자금 마스터라는 키워드를 이 대문 안에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가운데 자금을 나타내는 돈의 이미지를 표현했고요. 오른쪽에는 제가 직접 세미나를 하는 곳을 사진을 넣음으로써 이 사람이 정책자금에 대한 강의를 하는 강의나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를 보시면 고깃집 사장님이신데 지금 프랜차이즈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설명을 하는 화면을 오른쪽에 삼아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업체의 상호인 광명 맛집 체험갈비라는 상호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상호 아래에 네이버에서 바로 사람들이 검색을 할 수 있게 체험갈비라는 네이버 푸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체험갈비의 메뉴가 어떤 것이 있고 운영 시간과 이제 그 연락처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문만으로도 고기를 파는 곳이고 프랜차이즈를 모집하고 있고 네이버 검색창을 통해서 체험갈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대문만으로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그 화면만으로도 융자에 관련된 그 정책자금 중에서 융자에 관련된 정책자금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라고 요 융자와 관련된 기관들을 표시함으로써 융자 전문가라는 걸 나타낼 수 있었고요. 오른쪽에 프로필 사진을 넣어서 전문적인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이 법원 경매, 땅 경매를 하시는 분인데 법원 경매에 대한 모든 것, 경매 실천 멘토라는 그 자기의 그 닉네임을 설명하는 문구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프로필 사진을 넣어서 넣어두었고, 아래쪽에 네이버 검색창에서 경매 박사 남스타를 치면 이분의 컨텐츠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분이 경매를 하고 유명한 사람을 이 이미지로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문을 잘 꾸미게 되시면 블로그에서 뭐 다른 디자인, 뭐 굳이 디자인적 요소를 많이 넣지 않고라도 이분이 하는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문의 사이즈는 900 곱하기 300 픽셀인데요. 최근에 블로그가 레이아웃 변경을 하면서 600 픽셀까지도 화면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더 길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로그의 어떤 레이아웃 구성과 대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블로그에 이제 블로그를 활성화시킨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우리가 어떤 제품에 심사를 할 때 점수가 있는 것처럼
품질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품질 지수라는 건 물론 블로그 누르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건 당연히 네이버 로직 엔진만 아는 점수겠죠. 하지만 이 점수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블로그 활동했던, 활동을 하고 소통을 하고 사람들과 교류했던 이런 모든 기록들을 네이버 로봇이 반영한 다음에 그거를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컨텐츠에 올린 시간에 대비해서 이 지수가 올라가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뭐 우리가 블로그로 눌러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운영을 하고 이웃과 교류를 하고 댓글과 소통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 블로그에 아까 우리가 이제 블로그의 컨셉을 잡았는데 블로그의 컨셉과 글이 얼마나 신뢰적으로 지수가 맞는지, 그래서 상업적인 글보다는 그 블로그의 특성에 맞는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보고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 활동지수가 있습니다. 활동지수는 블로그를 얼마나 오래 운영했는지 기간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해진 시간 동안에 포스팅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포스트 쓰기의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직접 쓰는지, 꾸준히 쓰는지, 오래 쓰는지, 일기 쓰듯이 꾸준히 매일매일 올라오는지, 이런 활동 지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통 지수가 있습니다. 소통 지수는 포스트에 대한 주목도와 인기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자 수나 이웃 수, 그리고 이제 글, 공감과 댓글의 댓글, 이런 소통을 하는 지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기지수입니다. 인기지수는 소통지수와 약간 일맥상통하기도 하는데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인기지수는 이웃들이 내 블로그 얼마나 오래 체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체류해서 그 글들을 얼마나 오래 조회했는지, 그리고 스크랩 관심이 있어서 그 글에 대해서 스크랩을 얼마나 해주는지에 대한 그런 게 인기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C랭크입니다. C랭크의 신뢰지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C랭크는 그 블로그가 자기의 정한 블로그의 컨셉과 얼마나 맞는지, 그리고 광고성보다는 얼마나 정보성 글이 많은지, 이런 어떤 그 블로그의 정체성을 보고 지수를 매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로그의 품질 지수는 네 가지: 활동 지수, 소통 지수, 인기 지수, 신뢰 지수,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더해서 블로그의 품질 지수를 매기게 되고, 그것이 반영돼서 블로그가 뭐 1페이지에 들어가기도 하고 2페이지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지수를 통해서 꾸준히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수를 매기게 되는 것이죠. 블로그 지수 품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게 검색을 내가 쓴 글이 얼마나 상위에 올라갈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가장 많이 있겠죠. 물론 검색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 그 로직은 항상 변동될 수가 있고 네이버의 정책에 의해서 그 검색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변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부분을 반드시 지키면 상위에 올라가는 법칙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딱 지켜서 하는 분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요 요소들, 제가 제시하는 12개 요소를 지켜주면 아무래도 똑같은 기준으로 글을 쓴 사람보다 글이 상위에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핵심 키워드를 잘 잡는 게 중요하죠. 이 키워드는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어떤 이름과 컨셉에 맞거나, 아니면 내가 띄우는 키워드에 관련된 유사한 키워드,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에서 검색량을 찾아봤을 때 내 분야에서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그 컨텐츠에 대한 거를 핵심 키워드로 잡아서 블로그의 제목에 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핵심 키워드를 뜰 때는 정책자금 마스터처럼, 물론 정책자금 마스터가 하나의 명사로 딱 뭐 고정돼서 사람들이 인식하겠지만, 정책자금 마스터로 뜨게 되면 정책자금에도 내 키워드가 걸리게 되고 마스터에도 내 키워드가 걸리기 때문에 정책자금 마스터로 이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워서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는 제목에는 반드시 내가 띄우려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요.
본문에는 그 키워드가 5번 정도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태그가 들어갑니다. 태그가 한번 들어가는 게 좋은데 그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태그는 그렇지 우리가 상위 노출 올라가는 물론 연관성은 있겠지만 태그 자체가 상위 노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목 내에 키워드가 앞으로 배치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업부설 연구소라는 키워드를 띄우고 싶은데 기업부설 연구소를 앞에다 두고 뒤에다가 다른 내용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앞에 내용의 제목에 그 1시간 만에 쉽게 설치하는 인증하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뒤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앞에다 키워드를 쓴 컨텐츠보다는 상위 노출되는 게 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띄어쓰기 포함해서 25자 이내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문 키워드는 물론 이게 뭐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약 3분의 1지를 배치해서 크기의 색상을 좀 크게 키워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키워드가 경쟁이 약할 경우에는 다른 아까 유사 세부 키워드를 추가해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문 글자 수는 700자에서 600자에서 800자 사이를 넣어주면 좋고요. 물론 띄어쓰기 포함입니다. 그러면 이제 600에서 800자면 A4로 한 장 반에서 2장 정도가 될 텐데요. 뭐 이미지도 넣고 하기 때문에 글자는 한 600에서 700자 정도 넣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고화질의 이미지는 6개에서 13개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게 넣어도 안 좋고요. 뭐 이미지를 20개, 30개 넣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6개에서 13개 정도의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본문 이미지에 내가 저작권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은데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 이미지를 캡처해서 자른 다음에 사용하면 그 블로그 네이버 로봇 엔진 전체가 다른 이미지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는 방법은 본문의 이미지를 저장할 때 내가 띄우려는 키워드로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기업부설 연구소의 이미지를 올리려고 하면 그 이미지를 다운받은 후에 이미지를 기업부설 연구소 1이라는 키워드로 저장을 하고요. 나머지 뭐 기업부설 연구소 2, 3, 4 이렇게 해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검색 상위 노출의 중요 순서를 보신다면 사진과 동영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영상은 지금 유튜브 자체가 내년 1월부터 영상 쪽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그 영상 쪽에 있는 영상 쪽의 섹션들을 키울 거기 때문에 지금 블로그에서 동영상을 활용해서 포스팅을 하는 사람들을 먼저 위에 띄워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뷰 검색에서도 영상을 넣은 컨텐츠가 가장 위에 올라오는 것들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키워드 개수, 그리고 700자 이내를 지켰는지, 그리고 공감, 댓글, 스크랩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상위 노출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만 글만 쓴다고 해서 상위 노출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지와 영상과, 그리고 이제 글자 수, 그리고 이제 공감, 댓글, 스크랩 등, 우리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작용을 해서 상위에 노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는 상위 노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저품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가 정상적으로 내가 썼는데 검색에 어떤 곳에도 노출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위 저품질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락이 된 거죠. 검색 결과에서 누락이 되는 건데 누락이 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실시간 검색어로 키워드 잡기. 예를 들면 오늘 그 연예인 마동석 씨가 아버지 그 부친의 사기 관련된 기사로 기사가 올라갔는데 마동석이 갑자기 실시간 검색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보고 마동석의 영화에 관련된 컨텐츠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마동석을 검색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내가 뜬 컨텐츠로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게 돼요. 그렇지만 이 내 블로그는 마동석 씨와 원래 관계가 없던 블로그이기 때문에 갑자기 오늘 트래픽이 뭐 5,000명, 10,000명 늘어났다고 해도 다음날 되면 이게 다시 내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블록으로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1000명씩 들어왔는데 갑자기 10,000명, 20,000명이 됐어요. 20,000명이 됐는데 마동소식 때문에 이제 올라간 거죠. 콘텐츠의 그 조회수가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다음날 또 그 블로그에 좀 더 관심을 갖겠지만 들어와 보면 결국에는 낚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동소식 아무 관련 없는 블로그인데 내가 마동소식의 인기를 이용해서 글을 쓴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꾸준히 그 콘텐츠, 영화의 콘텐츠 쓰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네이버 로직 자체도 일부러 작업을 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했다, 조작을 했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검색에서 제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검색으로 키워드를 잡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내 콘텐츠의 주제에 관련된 글을 쓰는 게 좋지 갑자기 어떤 키워드가 특정인 검색량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 글을 블로그로 쓰게 되면 다음날, 다다음날 만약에 내 블로그는 죽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맥락인데 포스트와 관계없는 낚시성 제목이 맞겠죠. 낚시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는데 근데 눌러보면 아무 내용이 다른 내용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글을 올림으로써 사람들을 그냥 내 블로그 들어오기만 하는 그런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목들을 쓰게 됐을 때는 저품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 칼럼 타블로그를 복사해서 붙이는데 토시도 하나도 안 바꾸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컨텐츠가 바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위 노출 목적에 과도한 특정 키워드를 반복하는 것. 뭐 제가 아까도 키워드를 5회 정도 반복해주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특정 키워드를 반복하게 됩니다. 10개, 20개 넣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심지어 글씨를 투명색으로 바꾸고 키워드를 뭐 몇백 개 이상 넣어서 블로그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한 10년 전에 그런 방법이 통했지만 지금은 그런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고요. 네이버 자체도 그런 것들을 걸러내게 되는데 그런 걸러내기를 피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넣은 다음에 2포인트라든지 1포인트 글씨가 안 보이게 넣거나 투명색으로 안 보이게 넣거나 아니면 이미지에다가 키워드를 뭐 몇백 개 때려 넣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위 노출에 과도하게 특정 키워드를 반복하게 되면 네이버가 당연히 로직 자체가 인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작업이나 조작 블로그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덧글에 댓글 금지. 이것은 뭐 저희가 댓글에 덧글을 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댓글에 광고성 글을 올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그런 글을 뭐 삭제하거나 차단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다 또 댓글을 달게 되면 또 안 좋은 요소를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솔직히 약간 카더라 통신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는데 외부 링크에 걸길 주의. 당연히 네이버니까 네이버 URL 좋아하겠죠. 하지만 뭐 유튜브라든지 뭐 다른 링크를 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유튜브 같은 경우에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는 외부 링크를 걸게 되면 네이버에서 차단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 것도 유의해서 하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품지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저품지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의미이지 이게 저품지를 제가 이제 유도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걸 저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는 검색 노출이 생명입니다. 제목과 본문의 키워드를 잘 활용해야 노출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서 키워드를 노출하게 되는데 네이버 검색창에서 네이버의 그 키워드 도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이버 하단에 광고 영역에 검색 광고 영역에 들어가면 내 키워드의 월간 검색량을 조회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나오게 됩니다.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서 키워드의 월간 조회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런 관련 키워드에 유사한 키워드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키워드에 그래서 키워드의 검색량을 조회한 이후에 이 검색량의 조회가 쉬운지 어려운지를 우선 판단한 다음에 그 키워드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의 조합은
자동 완성, 그리고 연관 검색어, 추천 검색어 하는 게 좋은데요. 자동 완성이나 연관 검색어, 추천 검색어는 키워드에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내 업종에 맞는지, 소재, 특징, 지역 순으로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줘야 되는 검색량에서 검색량이 어려운 대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상위 노출이 힘들기 때문에 대표 키워드를 세부 키워드로 약간 늘려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해외 직구 대행 빠른 뭐 포항이라든지 지역, 그리고 이제 일본 직구 교육 전문 대한민국이라든지 이렇게 주제와 소재, 특징 지역이 나타나게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대표 키워드가 상위 노출이 어렵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럽니다. 창업이라는 키워드는 무척 노출하기 힘들겠죠. 월간 검색량만 한 10만 이상 조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이라는 키워드보다는 뭐 음식점 창업이라든지, 그리고 그 해외 직구 대행 창업이라든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키워드를 해서 조회수가 낮은 것부터 시작하게 되면 검색이 되게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할 때는 대표 키워드, 세부 키워드, 브랜드 키워드를 다 뽑아놓고 키워드의 조회수의 추이를 계속 체크를 하게 되면서 조회수가 낮은 것부터 공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의 검색 키워드 도구와 네이버 데이터 랩, 그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키워드를 선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전문 분야의 그 포스팅에 그런 키워드를 넣는 게 중요하죠.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블로그 지수와 그리고 이제 블로그의 키워드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는 이제 블로그의 이웃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 이웃을 잘 맺고 관리해야만 소통 및 인기 지수를 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 이웃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이웃 간의 댓글, 공감, 스크랩을 잘 활용하게 되면 블로그의 지수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상위 노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적합한 이웃의 숫자는 방문자 500에서 2000명 정도의 분들이 들어오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블로그, 그러니까 메일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댓글이나 그 좋아요나 공감을 잘 해주시는 블로그,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 정신이 투철한 블로그, 그리고 내 관련 분야 관계에 있는 블로그, 경쟁자이자 타겟 고객에 비교를 할 수 있으면 내 타겟 고객들이 내 블로그에서 이런 반응을 보였지만 다른 블로그에서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자이자 고객군을 또 내 블로그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을 잘 보고 맺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웃에서 알아봤고, 이제 원래 이 주제는 이제 앞에서도 좀 다뤄야 되는데, 내가 블로그에 글을 쓸 때는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소재를 정하고 글을 써야 읽는 사람도 그 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내게 정말 필요한 주제인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소재인지,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온 사람에게 나한테 관심 있는 분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어떤 자료나 소책자 같은 거를 공급해 줄 수가 있는지, 그리고 글의 내용과 사진들이 싱크로가 맞는지, 그리고 이제 공유정신으로 정석과 포스팅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글이 되겠죠. 나의 글을 나의 글을 그대로 한다거나 하는 것보다 이제 나만의 경험이 녹아있는 글을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페이지 뷰를 늘리기 위해서는 내가 쓴 글에 또 다른 글에 체크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층이 예상 활동 시간대보다 1시간 전에 포스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타겟들이 주로 활동 시간이 3시에서 4시 사이면 2시 정도의 글을 올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타겟층이 예상 활동하는 시간대보다
1시간 전에 포스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네이버의 모든 글쓰기와 블로그 지수, 그리고 이제 검색에 노출되는 부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가 이제 새롭게 아까 바뀐 부분이 있다 그랬죠? 아까도 대문의 크기가 700에 900에 300픽셀인데 900에 600픽셀로 늘어난 것처럼 PC 블로그 꾸미기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 메뉴를 통해서 세부 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내부의 관리 영역에서 구분해서 구성 요소를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킨 선택하기가 개선이 됐는데요. 기존 디자인 설정에 포함되어 있던 스킨 선택을 스킨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스킨 선택에서는 네이버 블로그가 제공하는 스킨을 선택하고 내 스킨 관리에서는 내가 만든 스킨과 그 아이템 팩토리의 스킨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팩토리에서 산 것과 내가 만든 스킨을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은 UI 개선을 중심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PC 블로그의 영역별 다양한 디자인 설정은 리모컨을 통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모컨의 모습이 예전보다 좀 더 쉽고 보기 좋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대문 타이틀의 영역이 300픽셀에서 900에 300픽셀에서 900에 600픽셀을 늘어났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분야에 대한 것을 좀 더 알릴 수가 있고, 요 안에 이제 뭐 HTML 잘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요 안에 링크를 바로 갈 수 있게 이미지를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정책표라는 게 본문 스크랩 정책 부분인데요. 블로그를 본문 스크랩하는 거죠. 원작자가 작성한 글을 복사해서 내 블로그에 이동하는 것을 이제 스크랩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내가 글을 올리고 이제 스크랩을 한 사람이 스크랩을 해갔어요. 스크랩을 하고 난 이후에 내가 그 글을 지우면 그 글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글은 내가 더 이상 노출하기 싫은데 하고 삭제를 했어요. 하지만 스크랩한 글이 예전에는 스크랩 글이 계속 떠다니면서 내가 썼던 글의 기록들이 남게 되는데 이제 정책이 바뀐 것은 내 글이 수정되거나 스크랩된 글이 삭제가 되면 스크랩된 글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본 글이 삭제될 때 스크랩 글 역시 삭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보다는 원작자에 대한 글을 더 보호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블로그에 여러 블로그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블로그를 하다가 멈췄던 분들한테 가장 쉬운 블로그를 왜 운영해야 되는지, 또 블로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블로그 지수는 어떻게 높이는지, 또 이웃들과 교류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키워드 활용과, 그리고 이제 뭐 네이버에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칙들,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의 변화된 정책들,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이 블로그를 할 때,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글을 어떻게 쓰지? 블로그는 어려울 거야. 나는 못 쓸 거야. 라고 다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블로그처럼, 내 글을 개성있게 담을 수 있는 매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지금 뭐 SNS, 인스타그램이 활성화돼서 사진단 한 장만으로도, 어떤 콘텐츠를 나타내고 자기의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떤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블로그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떤 뭐 제품의 특성들을 글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 있는 개인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면 당장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당장 시작해서 내가 가진
컨텐츠와 내용을 다른 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이 계속되고 구독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구독자들과 반응을 서로 소통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진 것들 사람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사람들이 궁금해 하면 그것을 이렇게 당연히 브랜딩이 되는 것이고요. 브랜딩이 된다면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리는데 되게 용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블로그를 하지 않는 분이라면 블로그로 만들기를 네이버에 들어가서 누르시고 내가 쓴 글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쓰게 된다면 이제 첫 단추가 되게 어렵거든요. 하지만 첫 단추를 깨고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 블로그가 활성화되고 내가 원하는 브랜딩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목적의 DB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당장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 36기 조수현 전문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